그래서 그랬는지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일동에 사는 11살 가열이, 8살 홀준이 엄마 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본다고 하고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사회를 몇 번 보긴 봤는데 다 디프리용이어가지고 혹시나 오늘 마음과 다르게 또 가족분들께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어쩌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눌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를 읽으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좀 더 제가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세월호 가족, 이 책 작가님 한 분과 노래로 마음 나눠주시는 분들, 책을 낭독해 주실 일동 시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체 촬영도 있으니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죄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시간들을 견뎌내고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까지 품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3반 정원이 어머니, 4반 차홍이 어머니,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이호연 작가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사전에 안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건 앞으로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인사 나누실까요? 앉아서 이제 진행해도 되겠죠? 네,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존학생 양정원 엄마 문석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4반의 정차홍의 엄마 김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의 이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원이 차홍이 어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호연 작가님은 이 6장으로 구성된 책 중에서 5장 다시 만난 세계 부분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연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내기까지 준비 과정, 진행 과정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주기를 앞두고 좀 세월호 참사 이후에 5년의 시간을 좀 기록하면 좋겠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걸로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로는 3번째 책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본 부모님들은 이 사회의 어떤 참사 이후에 문제를 가지고 싸우셨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싸우는 과정들이 물론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했던 싸움이기도 했지만 또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계속 연계하면서 싸우셨던 시간들을 저희가 목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5년 동안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좀 이 사회에 말하고 싶었고, 사실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에 시간이 전과 후로 나눠지잖아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건데 이 사회는 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을 같이 겪었던 시민들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의 5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 저희가 던지고 싶어서 이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질문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약간 다르게 제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부모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고, 또 이제 저희만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인터뷰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서 얘기들을 많이 그래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록 작업하면서 인터뷰를 처음 하신다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얘기를 안 하시다가 5년 만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더 들을 얘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직 얘기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세월호 참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알고 있지 다른 참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사회에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불안 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5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분들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듣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되게 이번 기록 작업도 저한테는 여전히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5장 제목이 다시 만난 세계인데요. 읽으면서 왜 제목을 다시 만난 세계라고 했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 짓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목을 제가 잘 못 짓는 경향이 있는데 이야기를 묶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세계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계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개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면 움츠려들거나 피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더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모습 속에는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하고, 이 사회에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더 사람들하고 연대하려는 어떤 움직임들 더 많이 만드시는 모습들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뭔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있지만 거기에 갇혀서 고립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안고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이분들도 만났고 우리도 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약간 질문을 또 던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난 세계와
시민들이 만난 세계가 사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그 제목을 달았던 것 같아요. 네, 책 제목을 잘 못 정하신다고 했는데 잘 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낭독입니다. 장은진 님이 1장 고통의 단어 사전 책의 일부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낭독자분들은 빨리빨리 나오셔야 그래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1장의 편지를 선택했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2014년 12월 21일 밤 11시쯤 막내한테서 누나가 이상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소희가 교복을 입고 가슴에 이름표를 여러 개 달고 누워 있었어요.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장롱에 옷도 다 정리해 놓고요. 소희가 먹던 약이 있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먹고 손목을 3번인가 그었어요.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옮기고 위세척을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지만요. 그날 밤 아이를 병원에 두고 잠깐 집에 왔는데 베개 밑에 소희가 써둔 편지가 있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가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냥 멍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다 싫은 거예요. 뭐 하러 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나도 죽으려고 했어요. 칼로 그었는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셔서는 소희 아빠 힘내. 막내도 있잖아. 막내 지켜줘야지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한테는 막내도 있었지.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가족들도 따라서 잘못되는 건 순식간이겠더라고요. 소희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3학년 때부터 내가 애들을 혼자 키웠어요. 그것도 너무 미안한데 이런 사고를 당하니까 더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세월호 활동에 더 매달리는 것도 있어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이거라도 해줘야지. 막내가 소희를 엄마처럼 따랐어요. 누나가 잘못되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소희는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유치원 때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가더니 그 꿈이 교수로 변하더라고요. 공부할 거라면서 단원고로 갔어요. 대학을 국문학과로 갔는데 1학년 다니더니 도저히 못 다니겠다면서 내려놓은 상태예요. 꿈이 다 무너져 버렸죠. 못하겠대요. 그 애들 학교 생활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공부가 되나요? 참사 직후에 살아온 아이들은 연수원에서 합숙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도 편치 않았는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은 멍하고 여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사고 전 자기 교실에 가서 친구들 빈 책상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한 번은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아이들 3명이 탈진 상태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희생된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소희는 9반 보미와 둘도 없는 단짝이었어요. 보미는 희생됐어요. 소희가 그날 그 길을 택한 것도 보미와 다른 친구들이 그리워서였어요. 트라우마는 몸속에 내재해 있다가 힘들 때 나오는 거라고 하던데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던데 나는 아마 죽을 때
눈을 못 감고 죽을 거예요. 유가족 분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가슴에 묻으면 되는데 당신들이 걱정이다. 소희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것도 봄이 엄마였어요. 보면 서로 아프죠. 소희가 봄이네 집에서 놀다가 자고 오기도 하고 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자기도 했어요. 봄이네와 우리는 만나면 서로 아픈 게 보여요. 나는 봄이 엄마를 보면 말을 못하고 봄이 엄마도 나를 보면 그렇겠죠. 소희는 살았지만 이렇게 아프니까요. 박윤수. 그럼 우리 낭독회 주신 장은진 님이 우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이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황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일반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다니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안에는 소위 이제 저 때는 고등학교 때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소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시도를 하기도 해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저희를 굉장히 무섭게 하죠. 근데 대부분은 잘 지내고 싶어 해요, 스스로. 그런데 그 아이들 어깨를 보면은 이렇게 세월호가 떠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친구들 못까지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해내야지라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더 무겁고 힘들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각자가 보면 되게 막 대견하기도 한 게 그 세월호를 알리려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반대로 세월호의 세자도 누가 꺼낼까봐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어요. 집에서도 세월호 이야기 못하게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나눔도 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은 다 하나겠지만 내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생존에 와가지고 연수원에 다 고대병원에서 나가서 있었잖아요. 그때 정혜신 박사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정말 천운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천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일단 아이들이 살아 돌아온 게 너무 고맙고 뭐 그런 마음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으리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 아마 평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당뇨병이나 심장 고혈압처럼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그냥 그 병과 친구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가 원하지 않았고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월호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고 네가 어떻게 마음 먹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조금 적극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증언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조심스럽지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옆에 아이들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에 부모님들이 이제 더 버티셔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힘든 시간들을 앞으로도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은이 어머니 혹시 이야기 괜찮으시겠어요? 매일이 좀 그리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더 차은이 생각이 많이 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다 똑같을 것 같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그리워서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살아보니까 사라지고 사실은 매일매일 생각 못하고 살아요.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없는 시간들이 조금씩 저희들 생활 속에 이제 묻어든 거고,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더 이상 추억이 안 생기니까 그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꺼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어제는 내가 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걸 아이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부정은 하지만 내 마음 속에나 무의식 중에 그 아이 없는 생활을 제가 하고 있는 거가 이렇게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미안하고,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일단 아이들, 차원이 비슷한 아이들 보면은 한 번씩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 다시 쳐다보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모이는 거, 그리고 무슨 기념일, 그러니까 명절 같은 때, 그리고 생일 같은 때가 사실은 좀 많이 대부분의 엄마들 그럴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빈이 나온 뒤로부터는 다시 제가 그날로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생각이 많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저도 고통의 단어 사전 1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리움에 목이 메인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주 조금은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리움 때문에 꿈에라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저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버텨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도현 님이 2장 세월호의 지도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팽목을 좀 오랫동안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가족들은 바지선을 못 탔어요.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유류품 올라오는 거 똑똑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에 바지선을 탔어요. 그러다 가방 하나, 명찰 하나, 옷까지 하나라도 찾으면 그게 우리 아이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중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마음은 복잡한데 그러면서도 계속 찾아주고 싶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게 서로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또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혜선이가 저 어둡고 침침한 바닷속에서 갔는데 그 장소에 내가 왜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산. 나한테 분향소는 도피처였어. 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는 꽤 자주 갔지만 분향소 안까지 들어간 건 별로 많지 않거든. 언제 거기를 갔냐면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 정말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 그걸 견디고 억누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 때 갔어. 가면 한참을 앉아있다가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영정사진 하나하나 보고 편지를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나와. 분향소가 얼마나 무서운데 다 나를 노려보고 있거든. 예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잖아. 내가 주저앉으면 예은이뿐만 아니라 예은이 친구들 모두한테 잘못하는 거잖아.
시민들에게는 분향소가 어떤 의미였을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간혹가다 들어가면 항상 혼자가 아니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들 안 왔지만 하루에도 몇 명씩은 꼭 왔어. 영정사진에 일일이 눈 맞춰가면서 눈물 범벅이 돼서 나가는 시민들이 항상 있었거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만나려면 여기를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아빠로서 미안해서 반성하려고 갔다면 시민들은 다른 종류의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랬던 게 아닐까? 단원고. 그때 교실을 뺀 게 우리가 가장 잘못한 일 중 하나인 것 같아. 제일 아쉬워. 교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 의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졌을 텐데 부모들이 더 버텼어야 했어. 그때 교실 빼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지금 와서는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지금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민주시민교육원을 짓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 세월호. 어떤 분들은 세월호 매일 보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세월호를 매일 본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무뎌질 수 있을까요? 목포에 내려갈 때는 정말 힘들어요. 목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세월호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요. 진도대교 넘어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세월호를 보고 싶어하고 세월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월호에 들어갈 때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입구를 벗어나면 뒤쪽은 빛이 들어와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뒤쪽은 좀 괜찮은데 입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늘 이제 적응해야지. 적응해야 된다니까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손발이 다 얼어요. 하지만 한겨울에 언 손으로 세월호를 만져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만졌을 거라 생각하고 그 철판을 만지고 다녀요. 안 아픈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켜봐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거야? 부모니까 해야지. 그 마음으로 늘 목포에 가요. 안산의 마지막입니다. 새 생명안전공원. 안산의 생명안전공원 만들기로만 결정됐지 첫 삽도 못 뜨고 지금도 계속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불투명한 거예요. 불안한 거야. 우리 아이들 한 곳에 모아놔야 그나마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밝히지도 못했어. 분향소는 생명안전공원 약속만 믿고 철수했는데 생명안전공원은 시작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될까? 우리 아이들 모아놓을 수 있을까? 이것까지 또 무산되면 어떻게 하지? 안산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 만드는 것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지금도 봐봐. 분향소도 없어졌지. 동거차도도 없어지고 팽목항도 없어지고 광화문도 리모델링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한 군데씩 다 지워지는구나. 우리도 이제 지워지겠구나. 네, 우리 낭독해 주신 안도현님이었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공간들이 나오는데요. 팽목, 안산, 단원고, 동거차도, 목포, 광화문과 청운동. 이 중에서 두 분이 오늘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공간이 어디일까요?
어쩌면 다 의미가 있긴 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막상 들으니까 단원고요, 학교. 왜냐면 그 단원고는 창웅이만 다녔던 게 아니고 창웅이 형이 먼저 다녔고 졸업을 한 학교고, 이렇게 형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형이 했던 학교를 따라간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보곤 했었거든요. 그게 장면 중에 하나가, 큰아이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동아리를 했었고요. 저는 형아를 따라를 갔기 때문에 그 창의도 당연히 농구를 할 줄 알았어요, 동아리를. 근데 저랑 같이 다니던 볼링 동아리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들 보면은 이게 형은 3학년이고 창이 1학년이었을 때 거의 농구 코트는 그 선배들이 장악을 하죠. 후배들은 1년 후배들이 어디 그냥 뛰겠어요. 근데 형아가 농구하는 모습을 항상 스탠드 앉아서 봤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형아랑 너는 형 백으로 같이 하면 되지 왜 봤니? 그래서 그냥 보기만 했니? 그랬더니 나는 형아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놀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형아가 이제 보는가 보죠. 그러니까 형아가 나가서 농구하고 놀고 있으면 가서 지는 스탠드에 가서 바라보고 그게 너무 행복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학교로 가면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또 학교에 가면은 농구 코트가 있는데 원래 큰아이 입학했을 때는 농구 코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비 오면 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물이 고이고 그랬었던 건데, 그 형들이 학교에 계속 요구를 해서 농구 코트가 좋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동생한테 형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 뭐라 그러나요? 이루어놓은 거라 하면서 되게 회사있고 아침마다 같이 등교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항상 저는 단원고가 여러 군데 중에서도 소원이 없는데 저는 단원고 근처에 사는데요. 지나가면서 단원고를 잘 안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곳을 꼽으라면 광화문을 하겠어요. 저희가 광화문에 수요일마다 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수요일에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광화문에서 지금도 피켓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장소라고 하면 아마 광화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기, 그리고 막 그때 촛불을 들었던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아직도 가장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세월호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광화문이니까 광화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하나 준비하셨죠? 미래의 공간 생명안전공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안산이 품어주지 못하면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가나요? 라는 책 속 구절이 떠오릅니다. 생명안전공원의 염원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처음에 생명안전공원 이야기가 나온 건 저희가 왜 그렇게 된 게 이야기 잠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냐면, 항상 무슨 참사가 생기거나 큰일이 생기면 추모비 같은 거를 건립을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에 과거에. 근데 그 추모비라는 게 항상 보면 이렇게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외진곳, 산속,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왜 그거를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 했던 게, 그 세월호는 시작부터 항상 왜라는 물음표가 붙어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왜 우리 아이들이 숨어야 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밝은 곳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마음에서 사실 엄마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예. 그리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뭐 저도 역시 맨날 쉬는 날이면은 하나님을 많이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단원고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장소 중에 저희가 부모님들 하락연지를 하게 됐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던 거는 사실은 추모비든 그냥 무슨 뭐든 다 해라 하지만 아이들이 오는 건 안 된다. 사실 그거 지금도 그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저희가 엄마들이 시작했던 그 마음에서 그게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 눈에서 사실 멀어지면 모든 게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달랑 아이들만 데려다 놓으면 그건 또 의미가 없는 거고 솔직히 혐오시설 저희가 더 싫습니다. 저희 아이들 있는 곳 혐오시설 만드는 거 저희가 정말 오히려 저희가 더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 놀 수 있는 곳을 우리 아이들이 같은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 보니까 가칭이지만 생명안전공원이라고 저희가 이걸 붙였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사회도 사실을 바라는 마음도 뭐였냐면 저희가 굉장히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는 유가족이라는 신분증도 있어요. 그게 가장 슬픈 신분증이라고 했었는데 좀 셌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사 초기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유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가족이라는 이름 누구 엄마 아빠 신분증이 있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막상 겪어보니 솔직히 물론 가족을 잃는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인데 자식을 잃는 슬픔은 물론 다른 분 제가 아직 잃어보지 않았지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전사회가 되고 형사처벌 사실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들 웃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 우리 아이들이 준 숙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자 해서 생명안전공원이라는 데를 좀 혐오스러운 공간이 아닌 누구나 와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해외 견학도 많이 갔다 와서 9.11 메모리얼 파크도 갔다 오고 다이애나비 있는 그 공원도 갔다 오고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일상생활처럼 와서 놀고 아이들 이야기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도 사실 이유는 저희가 청취를 많이 했었어요. 그걸 하기 전에 경청회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무조건 싫다 하시는 분 그냥 그래서 사실 봉안시설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딱 그 세 글자 해가지고 일부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시키는 분도 계시지만 그 보기보다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 몇 분이 소리를 맨날 내서 그러는 거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했을 때 제가 작년 선거철 때 알림 많이 했었잖아요. 몰랐던 분들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저희 반대 안 했어요. 근데 그 싫다고 하는 사람들의 몇몇 단어 그 때문에 굉장히 혐오시설처럼 돼 있었고 근데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 그렇게 많이 5년 동안 어쨌든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닌가?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주는 거 아닌가? 민폐주는 거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제대로 된 정말 잘해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후회하게끔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어쨌든 국조위는 다 통과를 해서 내년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예산도 따냈어요 올해는. 그래서 좀 발표를 했고 내년에는 국제 공모로 해서 아이들 생명안전공원이 어떻게 할 건지 그 공모 내년에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공청회도 많이 하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의 단순히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서 아마 정말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한 건 저희들만의 시선 갖고 저희들만의 관심으로는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만드는지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되는지 그런 감시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나라에서 제대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원이 많이 어머님 길었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